안녕하세요. 시대의 뒤에서 행정사 실무법 강의를 맡고 있는 소나리 행정사입니다. 자, 오늘은 행정사 실무법 첫 시간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행정사 실무법은 어떤 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행정사 실무법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이 있냐면, 우선은 행정사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격증, 그러니까 우리 자격을 가지고 그 제도를 확립하는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행정사가 되실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하면서 숙지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과 관련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행정사법이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비송이 나오는데요. 비송, 사건, 절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 행정사법과 그 다음에 비송 절차와는 다르게 논술형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례형이라고 하죠. 사례형. 그래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될 때 그 문제에 맞춰서 이제 사례형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례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이라크라고 해서 그 법학 답안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하게 되거든요. 법학 답안의 형태. 그런데 지금 행정사법과 비송 절차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기보다는 단문 형태나 아니면 약술 형태 요런 것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간단하게 답을 도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행정사법이나 그 다음에 비송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정의면 정의 쓰시고, 그 다음에 절차 내용 쓰시고, 아니면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쓰시고, 종류가 있으면 종류 쓰고, 이런 느낌으로 답안을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뭐 1번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뭐 첫 번째는 법목적 우리 작성하겠죠. 뭐 목적을 작성해주고, 두 번째 목차 잡을 때 뭐 행정사 업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사례형 답안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래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웠던 법리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법리에 대해서 답안을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뭐 만약에 이 해당 문제가 당사자 적격이나 아니면 청구 기간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외웠던 당사자 적격이나 아니면 청구 기간, 이 법리들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안에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이 우리가 법리를 외울 때 그 법리에다가 이 해당 사건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외우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당 사건에서는 뭐 당사자 적격은 어쩌어쩌하고 청구기간은 어떠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답안을 써주신 다음에 마지막 결론 이렇게 내주시는 이런 스타일의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사 실무법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가지는 그냥 단문 형태이기 때문에 거의 암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는 답안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는, 그리고 답안 작성하는 스킬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행정사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근데 행정사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아셔야 되는 내용이시고, 나중에 업무를 하면서 내가 계속 숙지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이제 가장 초반의 느낌으로 가실 건데, 가장 초반에 이제 업무에 대해서 배우실 건데, 이쪽은 그냥 조금 들으시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막 중요한 부분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냥 흐름대로 요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 정도의 느낌대로만 좀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사법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 이제 목적이 있는데요. 이 법목적은 그냥 너무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법목적이라는 거는 대체 이 법을 왜 만들었냐를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왜 외워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행정사법 문제가 한 문제는 나와요. 무조건. 근데 여기다가 문제 쓰실 때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노력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정말 많이 외운 부분에서 나왔다. 그러면 뭐 답안 페이지 작성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에서, 내가 덜 외운 부분에서 나왔는데 그럼 대체 뭐로 채울 수 있을까? 그때 요 목적을 적어주시면 돼요. 어쨌든 법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법을 만든 목적이 뭐냐, 이거를 인트로로 잡아주시면 굉장히 흐름상 되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만약에 행정사의 업무에 대해서 뭐 작성해봐라 이렇게 하면 바로 행정사 업무, 그래서 뭐 종류별로 작성을 하시겠죠. 일반 행정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먼저 인트로, 그러니까 서설이라고 하죠. 서설 해서 법목적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법목적을 적고 들어가면 굉장히 답안 그 구성이 굉장히 뭐랄까 되게 알차죠. 왜냐면 이런 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 목적이 이러이러하다. 자, 근데 행정사는 뭐고,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큰 뼈대를 먼저 작성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행정사법의 목적. 자, 이 법은 행정사 제도를 확립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 자격증을 원래는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줬던 자격증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12년, 13년 전에부터 시험을 시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 행정사 제도를 확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행정사고, 이 행정사 제도를 확립한다. 이런 느낌으로 법을 제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사는 어떤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사 시험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이런 흐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도를 확립한다. 네.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행정사는 타인이 있으면 이 사람의 위임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보수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뭐 할 수 없는 업무는 사실 없어요. 우리 지금 소송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한테 대부분 맡기지만, 변호사 없어도 본인이 소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소송을 했을 때? 그래서 변호사한테 맡기는 건데, 이런 국민들이 다 모든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원칙은.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맡기시는, 만약에 대표님들, 뭐 위임하시는 분들, 아니면 이제 비자를 맡기시는 분들은 본인의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분야는 지금 내가 맡기려고 하는 비자라든지 아니면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가 다른 전문가한테 맡겨야겠다. 누구한테? 행정사한테.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 업무들은 행정사한테 맡겨야겠어 라고 해서 우리한테 맡기는 거란 말이죠. 그쵸?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보수를 받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국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쵸? 행정사 제도가 확립이 되면 국민의 편익이 도모된다. 이렇게 흐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두 번째가 국민의 편익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런 결과, 이 결과 어떻게 된다? 행정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자, 행정사 제도 확립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민의 편익 도모했어요. 세 번째보다 행정제도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법목적은 꼭 외워두시는 걸로. 그러니까 법목적 외울 때 잘 안 외워주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분설해서 외우시면 돼요. 제도를 확립하고, 그리고 행정사가 있으면 당연히 국민들이 편하게 다른 업무들을 처리하시면서 우리들한테 업무 위임해서 그 사람들이 맡겨서 처리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겠네. 그 다음 마지막,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그쵸? 제도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 이렇게 해서 이 법목적을 외워두시고, 항상 만약에 행정사법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요 내용 3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외우는 걸로 해서 책에다도 체크를 해주실게요. 네, 그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죠. 자, 행정사의 업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사 업무 부분에 대해서 좀 일단은 이렇게 법에 나와 있는 것들도 궁금해 하시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사무소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랑 뭐 변호사밖에 할 수 없는 출입국 업무가 있죠. 저도 처음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출입국 업무라고 하면 이제 조금 대체 뭐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쵸?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출입국 업무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 분들이 저희 나라에 입국했을 때 자, 무비자로 오죠. 처음에는 비자 없이 오잖아요. 무비자로 입국을 하셔서 저희 나라 들어오셔서 일단은 뭐 관광을 할 수 있고 뭐 체류할 수 있고 이게 3개월이에요. 근데 다른 분들, 이제 다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뭐 취업 비자로 오시던지, 아니면 결혼 비자로 오시던지, 아니면 유학생들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3개월보다 당연히 이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비자를 받아서 정당하게 비자를 취득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자들을 만들어주는 게 저희 이 출입국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미 들어오셨어요. 1년 거주했어요. 연장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이런 케이스들도 다 저희가 변경을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살면서 결혼할 수도 있겠죠. 한국 남자랑. 그러면 결혼 비자를 만들어야겠네요. 그럼 결혼 비자도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취업 비자. 학생이 유학을 하다가 취업 비자로 변경을 한다. 이런 변경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출입국 업무를 저희가 맡아서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원래 과거에 한국 분이셨다가 그 다음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요.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 돌아왔을 때 동포 비자라는 걸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류 업무들, 이런 것들을 출입국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주로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 이제 업무인데 인허가 업무를 하죠. 인허가 업무. 그 인허가 업무는 뭐냐? 각 행정기관에 인허가, 서류 제출해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업 인허가가 대부분 많고요. 인허가 딱 들어보셔도 우리나라 행정기관 뭐 구청만 있나요? 아니면 시청만 있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세무서 같은 데도 다 이제 우리가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식약처 이런 데도 행정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되게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이 인허가, 그 모든 행정기관에서 인허가를 대리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출입국 업무를 주로 하고 있긴 하지만 인허가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다수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인허가는 정말 잘 발굴만 한다면, 나만의 스킬로 그 업무를 잘 발굴만 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제 보수를 받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업무들도 있고, 또 행정심판. 심판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행정심판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거 외에도 제가 최근에 또 하고 있는 게 이제 서면. 우리가 어쨌든 과거에는 행정서사라고 해서 글을 쓴다. 그러니까 어떤 서면을 써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도 어떤 계약서라든지,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실관계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발급을 해드리고, 또 그 외에도 사업계획서 같은 거. 뭐 대표님들이 인허가를 받으신다. 근데 인허가를 받을 때 내가 신청은 할 수 있는데 보니까 저희 사업계획서 같은 거 작성 좀 못하겠네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부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민법상 법인을 설립하는 것들,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죠. 단체나 법인. 그래서 되게 무궁무진하게 업무가 많은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이런 업무들을 한다 정해놓고 제가 이렇게 적어놓고 행정사 업무를 설명하면서 매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지금 제2조, 행정사법 제2조에 나와 있는 행정사의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작성을 할 수 있대요.
모든 행정기관에 들어가는 서류들 작성을 대행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사실 증명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사실 증명 확인서라고 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양자 간의 양도양수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A라는 가게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근데 제 가게 되게 잘 되는 가게인데 이 가게를 부득이하게 제가 외국에 가게 돼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이런 경우에 양도양수 계약서를 저희가 쓸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뭐 음식도 있고 음식물들도 아직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겠어요? 가전 같은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 안에 뭐 구비해놨던 어떤 모든 그런 일체를 다 넘긴다 라고 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아니 나는 음식은 내가 가져갈 거야, 먹을 거야, 가전도 내가 뺄 거야, 그냥 이 껍데기 요 사업체만 넘길 거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다툼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A랑 B 간에 이제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을 해주면서 사실관계 확인서를 이제 저희가 증명서를 발급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약간 이분 두 분의 어떤 둘의 양자 간의 계약을 우리가 이제 확인한다, 이 사실이 틀림없다, 요런 확인서예요.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이제 발급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서류의 작성 해드리고 있고, 또 행정기관 업무에 관한 서류의 번역, 그래서 번역 업무, 번역 행정사님들이 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1, 2, 3 요 위 각호에 따라 작성된 서류를 제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제출 대행. 자, 그 다음에 인허가, 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 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그래서 요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리건이 정말 많게 인허가 건의 모든 대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무궁무진하게 업무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걸 장점만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게 너무 많다 보니, 그러니까 완전 김밥 천국처럼 많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의외로 전문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격증을 따시면 자격증 따고 나서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이후에 실무 공부 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전문 자격증 모두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야, 나한테 돈 주고 맡겨 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 분야에서 당연히 남들보다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훨씬 월등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인허가건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대리권이 있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 행정관계 변경 및 행정에 관한 상담 자문.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전화를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근데 요즘에 저희한테 뭐 혼인신고서나 그 다음에 결혼할 때 뭐 그런 서류들이나 아니면 가족 관련해가지고 전입신고 같은 것도 저희가 원래 할 수 있긴 한데 맡기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워낙에 똑똑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그걸 뭐 위임해서 맡기는 게 더 귀찮을 수 있죠.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전화만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제가 혼인신고 하려고 하는데 그거 위임 수수료 어떻게 돼요? 라고 하시는데, 그냥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뭐 선생님 바쁘시면 제가 해드리는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면 대부분은 그럼 제가 해볼게요 라고 하시죠. 그래서 요런 상담이나 자문 이런 것들 처리를 해드리고, 자, 그 다음에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이런 업무들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사 업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기 때문에 두 문자를 따서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기 때문에 행 서류의 작성. 자, 그 다음에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이기 때문에 여기 밑줄 쳐주시고 또 서류의 작성. 또 여기선 중요한 게 번역이죠, 번역. 또 그 다음에 제출을 대행합니다. 제출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인허가건, 인허가 대리 요렇게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행정관계의 법령이라든지 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 자문, 그리고 사실조사,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업무는 내가 일단 행할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체크해서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한사항이 있었죠. 제가 다 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다 되지만
타 법률에 금지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자격사들 중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뭐 법무사분들이 지금 법원 관련해가지고 업무들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등기 업무라든지. 그러니까 일단은 법원도 행정기관이잖아요. 우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배웠죠. 국회, 뭐 대법원 다 행정기관인데, 이 법원도 행정기관인데 여기서 하는 업무들은 법무사가 할 수 있다라고 법무사 법에 정해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업무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행정사의 업무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사 종류는 대체 뭐가 있습니까? 행정사의 종류는 여러분 당연히 공부 안 하셔도 아실 거예요. 일반 행정사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 그 다음에 외국어 번역 행정사,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행정사는 어떤 업무를 하냐? 이 외국어 번역 업무 저희 못하고요. 그 다음에 회사 행정사분들의 해운, 그 다음에 그 회사 행정심판 업무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2조 1항의 업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행정사 업무들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외에 해운이나 그 다음에 번역 업무를 제외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당연히 일반 행정사, 회사 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를 따로 뽑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 회사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번역 업무를 제외한 해운 행정사업, 회사 행정사이기 때문에 해운 행정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실시한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 외국어 번역 행정사님 같은 경우에는 번역 업무 하겠죠. 그 다음에 이 번역한 서류를 제출하는 거, 요런 것들 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구분되어 있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법무사 분들 법에 법원에 관련된 뭐 등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무사만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제한을 해놓으면 우리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도 금지사항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건데,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국 업무, 출입국 대행 업무라고 하죠. 출입국 업무는 행정사는 가능, 그 다음에 변호사도 가능해요. 그래서 출입국 사무소에 가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쳐져 있고, 뭐 여기는 뭐 예약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등록, 외국인 등록, 이런 식으로 막 적혀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행정 대행 창구예요. 그러면 이 행정 대행 창구를 딱 가죠. 그러면 이 대행 창구 앞에 그렇게 써 있어요. 출입국 대행 업무는 변호사 행정사 외에 다른 사람 할 수 없다고, 뭐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행정사의 업무에 대해서 업으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사업으로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당연히 행정사라는 명칭도 쓸 수 없겠죠. 그래서 행정사가 아니면 행정사 또는 이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자, 우리 기억해 보시면 제가 사무소를 냅니다. 그래서 손아리 행정사 사무소, 이거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제가 갑자기 손아리 세무사 사무소 되나요? 안 되겠죠. 당연히 저는 세무사 자격증을 딴 적이 없기 때문에 손아리 세무사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비슷한 명칭, 뭐 손아리 세무 사무소 이런 얘기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과 똑같이 행정사 아닌 사람들은 이런 행정사 사무소, 그 다음에 나는 뭐 행정사다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없겠죠. 명칭을 쓸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 금지사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벌칙 보실게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지금 우리의 내용들, 우리 행정사업, 아까 서류의 작성이라든지 번역, 그 다음에 대리권 이런 것들을 업으로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래서 저 요즘에 보면요, 대한행정사회로 이제 통합을 하면서 되게 지금 저희 업역수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 범위에 대해서 더 넓히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근데 아직도 무자격사 이제
자격을 가지지 않은 무자격사 컨설팅. 그래서 저희 같은 행정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걸렸을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신고를 하라고. 무자격사 신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에 가보면 그 신고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면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이거로 이제 업무를 하시면서 보수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업역을 이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정사 아닌 사람이 행정사 또는 비슷한 명칭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업으로 하면 우리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하면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해요. 그래서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명칭 사용한 건 이거보다 조금 덜. 그래서 500만 원. 그것도 과태료. 이렇게 해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벌칙. 자, 그 주제 3번 들어가기 전에 책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행정사법 목적. 제가 앞에 별표 치시고 여러분들 행정사 제도 확립 여기 1번 동그라미 1번 쓰시고, 그 다음에 국민의 편익 도모 동그라미 2번 치시고, 그 다음에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 이 바지 여기 동그라미 3번에서 여기는 꼭 외워두자 이렇게 체크를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실게요. 행정사의 업무 보시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밑줄. 자, 그 다음에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밑줄. 자, 그 다음에 서류의 번역 밑줄. 그 다음에 이 서류들 1, 2, 3번의 서류들 제출도 할 수 있다 해서 제출 밑줄. 그 다음에 인가, 허가, 면허 이런 거 받기 위해서 신청, 청구, 신고, 대리 그래서 쭉 밑줄 치실게요. 자, 그 다음에 행정관계 법령 그리고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여기도 밑줄 치시고요. 여기는 상담, 자문 여기에다가 밑줄 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여기까지. 그리고 업무의 제한 보시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제한되는 업무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그 법무사분들 뭐 법원 등기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무는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행정사의 종류 보실게요. 일반, 회사, 번역 여기 체크해 주시고,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 범위는 일반 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그 다음 번역 행정사님들 하는 업무 안 하고요. 회사 행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해운, 그 다음에 해양안전심판 관련 업무. 근데 번역 업무 안 한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외국어 번역 행정사님 같은 경우에는 번역하시고 그 서류 제출까지. 자, 그 다음에 행정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기사항 보시면 다른 법률에 따라서 허용하는 케이스. 그래서 아까 출입국 변호사 이렇게 적어두시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저희 업무를 하지 못한다 밑줄. 그리고 명칭 사용까지 금지였죠. 그래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밑줄. 자, 행정사 아닌 사람이 만약에 업으로 했다. 그래서 밑줄 치시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여기 밑줄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명칭 사용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행정사 자격 보도록 할게요. 자, 행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겠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에. 자, 그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사가 될 수 없다. 결격사유 중요하죠. 자, 피성년 후견인이랑 피한정 후견인 우리 민법에서 배웠어요. 그쵸? 이 사람들은 도움을 우리가 이제 행정사가 되면 다른 사람의 이제 보수를 받고 위임을 받아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타인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죠. 그때 기억해 보시면. 그래서 일상생활에 간단한 것들만 본인의 이제 어떤 의지대로 할 수 있고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안 되고요. 여기 P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복권되지 아니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위임을 받아서 보수를 받고 업무 처리하는데 적합하지 않겠죠.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실형 받았대요. 실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년. 실형 받았어요. 실형. 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집행유예래요. 좀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끝난 날부터 2년이에요. 2년. 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어요. 얘 더 약하죠. 그 다음에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면 당연히 못하겠죠.
자, 그 다음에 공무원 저희는 이제 공무원분들한테 자격증을 이제 취득한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2차 면제까지 이제는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는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분들 중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됐대요. 징계 처분에 따라서. 그리고 3년이 아직 안 지났대. 그럼 당연히 안 나오겠죠. 결격 사유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행정사 자격이 어떠한 뭐 잘못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아직 3년이 안 지났어. 요런 케이스들은 결격 사유가 있겠죠. 그렇게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는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뭐 행정사 문제라든지 행정사 시험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응시 인원들을 정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심의들을 하냐 요거만 보시면 됩니다. 자,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의하는 사항들은 자격시험 과목,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행정사 실무법을 본다든지 아니면 사무관리론을 본다든지 이런 과목 등 이런 시험의 사항 결정 여기서 심의하죠. 자, 그 다음에 선발 인원, 우리 일반 행정사 뭐 250명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잖아요. 요런 것들도 여기서 심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분들 중에서는 1차 시험 면제 이런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면제 대상자, 요건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 행정사 따고 번역 행정사 많이 따시잖아요. 근데 이런 이유가 1차가 면제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밖에 행정사 자격과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심의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격시험 과목, 그 다음에 선발 인원, 그리고 일부 면제, 대상자 이렇게 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행정사 자격시험은 누가 실시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자격증을 받잖아요. 그러면 행정사 자격증 이렇게 나오고 여기 밑에 행안부 장관 뭐 해서 누구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제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지선다. 그쵸?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논술형 필기시험. 이렇게 해서 우리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1차 시험 지금 진입해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겠지만, 확연히 차이가 많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한다라고 하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큐넷에서 신청하죠. 그리고 큐넷에서 합격자 확인도 하죠. 그리고 큐넷에서 뭐 작년 시험 문제 같은 거 다운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 장관은 이 자격시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어디에 맡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위탁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격시험 우리 대부분 다 응시 뭐 장소 결정하고 시험 신청하고 그 다음에 시험 일정 확인하고 이걸 다 큐넷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기억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시험 일부 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에 의한 면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하거나 그 다음에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하거나 전부를 면제한다. 그래서 이거는 뭐 케이스별로 살펴보면 그 2013년인가요? 2013년 이전에 임용을 받은 그 공무원분들까지만 이제 이 행정사 자격증이 나오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지금 이제 1차만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조건도 뭐 10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을 요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어쨌든 1차 시험 면제 대상이 있고 그리고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하면서 2차 시험에 일부 면제하는 케이스도 있죠. 자, 이건 뭐 이런 케이스 일반 행정사 합격한 다음에 다른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케이스가 있겠죠. 그리고 전부 면제하는 케이스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 그래서 이거는 뭐 외국어 석사학위인가 그 관련된 학위를 취득하고 일을 하셨거나 아니면 번역 업무를 뭐 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3년인가 5년 이렇게 해서 경력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 등 자격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시험에 의한 면제 보시면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그 내년에 1차 시험 안 봐도 2차 시험 볼 수 있게 유예해주죠. 유예.
그래서 유예 제도에 대해서 작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부정행위자들이 있어요. 시험 부정행위자들. 어떻게 조치를 하냐. 행안부 장관이 실시를 하고요. 주어 계속 기억하세요. 행안부 장관은 행정사 자격 시험에서 부정행위 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그 지금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아니면 무효 처리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5년간 시험 응시 제한을 한대요. 그래서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자, 이날 시험 봤어요. 시험 날이야. 근데 이날 내가 컨닝을 했어. 그래서 자격 정지되거나 무효 처리됐어요. 그러면 이날부터, 있은 날부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동안은 행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기억하세요. 그 시험날 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그날 기준으로 해서 5년째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을 못 본다. 자, 그래서 책을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 자격은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에 합격한 사람 동그라미 치시고, 자, 결격 사유 보실게요. 피성년, 피한정. 그래서 피 동그라미 치시고, 자, 파산 선고 받았는데 복권 안 됐대요. 그럼 파산 동그라미. 금고 이상의 실형 동그라미. 그리고 나서 그 끝나고 뭐 끝났거나 아니면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아직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다음에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아직 안 지난 사람. 자, 그 다음에 우리 금고 이상의 형의 이 선고 유예 여기 밑줄 치시고요. 그리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 중에서 징계받고 파면되거나 해임됐는데 아직 3년이 지나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체크. 그리고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고 나서 3년이 아직 안 지난 사람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행정사 이제 시험 과목이라든지 이런 거 결정하는 자격심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이 위원회들 심의사항 여기 4가지 밑줄 쳐주시고요. 자격시험 과목, 그 다음에 선발 인원, 그리고 일부 면제 대상자, 그리고 그 밖에 자격 취득에 관련된 사항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행정사 자격시험 보시면 행안부 장관이 실시를 한다고 했고요. 1차, 2차 시험이 있다. 자, 그리고 행안부 장관은 우리 지금 큐넷 기억하시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시험의 일부 면제 보실게요. 경력에 의한 면제. 그래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1차 시험 면제하거나 그 다음에 1차 시험 전 과목과 2차 시험 과목 일부 면제하거나 그 다음에 또 전부 면제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옆에 뭐 전부 면제는 경과 조치 두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전부 면제는 없어졌고 그 과거에 이제 전부 면제 대상자 분들은 아직까지 취득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인정되면 요런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외국어 번역 행정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이때 필요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그리고 시험에 의한 면제 보시면 우리 1차 시험 일단 합격을 하면 다음 해까지 우리 2차 시험 그냥 볼 수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시고, 자, 무효 처리, 우리 정지 처리 이거는 그 시험에서 부정행위 한 사람들한테 우리 정지하거나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 그 있은 날로부터 여기 보시면 무효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여기 밑줄 쳐두실게요. 행정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행정사 업무 신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